그냥 맹지를 사놓고 거기를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고속도로를 끌어온 경우는 처음 봤다. 이건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쪽은 권력을 잡으면 뭐라도 꼭 하나씩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력이라는 것이 실체가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민사회를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이권 카르텔이다라고 공격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좀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카르텔 덩어리를 입증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회에 뭔가 카르텔이 그 몸으로 체현되고, 최근에 이제 뉴스타파가 계속 연속 보도하고 있는 거 혹시 보십니까? 폭발비를 어떻게 쓰고 다녔는지. 그거 영수증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게 지금 법조 카르텔이죠. 제가 들었던 케이스 중에 제일 황당했던 건 판사들께서 좀 사법부죠. 검찰이 아닌 이제 사법부 영역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대법관을 이렇게 목숨을 내는지, 왜 고등법원 부장검사들이, 부장판사들이 그렇게 대법관이 되고 싶어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나오면, 뭐 대법관이 물론 이제 장관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대법관을 하고 나와서 로펌에 취업을 하면, 로펌에 와서 자기들이 하는 것도 많지 않고, 의견서 한 장 써주면서, 내지는 도장 하나 찍어주면, 도장값이 약 10년 전 가격으로 3천만 원이다. 하루에 몇 번의 도장을 찍으면 한 건당 3천만 원씩의 수익이 생깁니다. 지금 서민들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실제 그것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것이 선례였습니다.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검사들이 막 난데없이 이놈들이 온 사방에 출몰해가지고 방송 인터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한 머시기 말처럼 왜 마약을 못 찾게 합니까? 시민들이 마약 피해나 막 절도 피해 때문에 당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한 사람이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랬을까요? 그 시장을 놓치기가 싫은 거죠. 그게 카르텔이죠. 출발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들의 이익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로펌에서 잠깐 일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법조 시장이 1년에 2조였던 게 10년 전 얘기인데 불과 10년 만에 2조였던 시장이 지금 10조 이상으로 커져 있습니다. 다시 정관들에 대한 결국 이제 국민들이 기업에 내는 세금과 같은 것이고 그것도 이제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기현 비서관님 청와대 만드시고 뭘 하실까 봤더니 로펌을 만드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봐도 우리 최강호 의원님은 이제 21대 총선에 출마하셔서 이제 당선이 되셔서 지금 유정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사실 저는 마무리를 한 편이죠. 마무리를 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정권이 넘어간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5년 풀로 근무하신 분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무 강도가 좀 강했거든요. 매일 새벽 5시 출근을 5년 풀로 하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았고 또 대선에서 지고 권력이 넘어간 다음에 오는 마음의 상처도 커서 좀 쉬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서해 공무원이 한 분이 월경을 하셔서 총에 맞아 사망하신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서해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동해에서는 그 탈북한 살인자가 넘어왔다 저희가 이제 포획된 부분을 다시 북한으로 넘겨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기소했죠. 동해 사건이라고. 원전 발전돼서도 지금 사건이 2단계에 걸쳐서 기소 사건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 김수현 쪽이 이제 기소가 됐고요. 그거 말고 또 보면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저희 정부 초창기 장관들이 박근혜 정부 때 기소됐던 기관지장들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통계 조작 사건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민정비서관, 민정수석실 출신들이 이대로 몸건강 생각하고 놀 수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준비에 들어가서 10월에 부랴부랴해서 로펌 문제 하나 만들었고요. 언론에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만 율플러스라는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저는 이제 열심히 신고하고 있고요. 저희들 반부패 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저희들 민정에서 행정관들이 모여서 로펌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그렇게 사건 많고 돈 많이 버시는 줄 알아요.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돈 안 되는 사건으로. 저희 쪽 의뢰인들이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왜 기소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수입료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임료 없이 최소한의 수임료를 가지고 로펌을 서초동의 사무실에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들이 굉장히 탁월한 변호사들이어서 혹시 주변에 사건이 있으시면 왜 기소됐는지 모르고 뭐 기소되고 뭐 이러는 게 유용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 국회에서 누가 이렇게 자꾸 헛소리하고 까불면 일로 와봐 나하고 사진을 같이 찍게. 왜 그러냐 그럼 내일 압수수색 나올 거야. 굉장히 양순해지고 도망가고 막 그러고. 그 참고로 저희 로펌이 한 올 초까지는 별명이 뭐였냐면 압수수색 전문 로펌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사건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건 하나당 소환자들이 한 150명 정도 돼요. 수많은 공무원들, 그 다음에 청와대 근무했던 직원들이 특히 저희들은 이제 어차피 옷 보고 나오면 그만인데 현직에 있는 국방부, 해병, 경찰, 안보지원사령부, 국세청 있는 직원들이 150명 한 사건당 평균적으로 소환조사를 받고 그 모든 조사가 끝나고 나면 맨 위에 있는 분들 5명, 6명을 기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만난 공안기관의 직원은 지금 이제 대기발령 상태 1년째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책이 저만 했던 분인데 어디서 커피숍에서 보자고 가서 봤더니 그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시죠? 했더니 저 끝에 굉장히 마르신 분 한 분이 반갑게 오더니 유비서관님 접니다 그러셨는데 제가 그때 그분이 한 80kg 정도 나갔는데 최근에 봤더니 60kg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셨냐 했더니 감사원 밤샘 조사 7번, 검찰 조사 6번, 경찰에 가서 방수대를 하려서 7번의 조사를 받고 나서 본인이 공직생활 30년 만에 이런 모독을 당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가 무려 한 20kg 가까이 빠지셔서 제가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150명입니다. 항상.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모르고 당해서 열받을 텐데 뻔히 이럴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법을 잘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뻔히 알고서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진짜 화납니다. 날도 더운데 너무 답답한 얘기가 안타깝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우리 최 의원님 2년 근무하셨는데 저는 5년 풀로 있다 보니까 거쳐간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저희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 감사원, 국방부에서도 여러 직원들이 거쳐갔는데 제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인사해 주고 인사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승진은 말할 것도 없고 승진 누락은 기본이고 가장 감내하기 힘든 최고 엘리트 공무원들이었는데 이런 거죠. 지방은 물론이고 아예 아프리카로 보내버리는 이런 일까지도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승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급 27명이 전원 옷을 벗었습니다. 국정원의 국장급이 이제 원래 보안인데 신문에 자기들 공개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만 국정원에 1급 2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국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임기 2년 정도 하고 이제 옷 벗고 간 겁니다. 국정원 인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옷 벗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이분들 2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최근에 승진한 사람마저도 전부 다 대기발령사국에서 조사하다가 27명 전원을 다 옷을 벗겼습니다. 특히 2급 상급을 처장 단장이라고 하는데 150명을 문재인 정부와 같이 일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근무자는 20명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연락병 업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모니터링 요원이었다든지 이런 분들 150명이 2급 상급이면 들어가기 어려운 국정원에 들어가서 25년 근무에 가는 자리들인데 150명이 대기 발령 받았다 이렇게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아프리카고 남미의 형편없는 국가들로 이렇게 좌천돼서 쫓겨나는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국정원의 일이 아니라 경찰, 감사원, 국세청 다 동의 저희 정부에서 승진했던 사람들 1급이라는 이유로 전원 다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경찰 얘기를 들어드리면 경찰은 이제 치안 정감이라고 해서 1급직 7자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청장, 경찰청, 차장 등에서 7직의 자리가 있는데 치안 정감 중에서 치안 총감이 나옵니다. 이제 경찰청장이 되는 거죠. 치안 정감도 2년 임기를 거의 보장해 주죠. 경찰청장도 무조건 2년 보장해 줍니다. 저희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경찰청장을 이철성 총장을 저희가 탄핵으로 직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을 저희가 2년 임기 다 보장해 줬습니다. 그렇게 다 그러고 나가셨거든요.
이 정도 들어와서 지금 윤리근이랑 경찰청장이 계신데 이분이 치안감이었어요. 치안감에서 치안총감까지 올라가는데 2단계로 올라가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3달 걸렸습니다. 1급에 있는 치안정감 7명을 전화 사시키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그 밑에 있었던 치안감을 치안정감, 치안총감까지 올리는데 딱 3달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모든 지역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한동훈이도 장관이 됐는데 그걸 따져. 그래서 약간 뭐 재밌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루어진 권력기관의 개편은 검찰을 중심으로 한 수직개혁화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국정원이 경찰을 다시 자기 밑에 깔듯이 검찰도 경찰 밑에 깔고 그리고 국세청, 감사원 등 모든 권력기관들이 오로지 한 탑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개혁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권력의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정부를 겪으면서 제가 가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저것들 다 똑같은 것들이고 뭐가 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적어도 우리 대통령은 무슨 저 양산 통도사 근처에다가 고속도로를 새로 낸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맨날 똑같다고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무슨 저 농림부 차관분이 인사를 한다고 오셨길래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나는 참 희한한 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권을 경시하고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희생되고 나라가 돌보지 않는 거는 그래도 속상하지만 인정한다 치자. 근데 짐승들은 왜 이렇게 죽는 거냐.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때 소 막 한꺼번에 다 죽인 경우 돼지 막 다 묻어가지고 그 축산 농가에서 막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닭이 또 엄청 죽었습니다. 노루독과 어쩌고 해가지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게 파묻었고 죽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상하고. 왜 그렇게 되는 거냐 도대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지가 옛날에 국장 때부터 이 경험을 많이 하고 잘해서 그랬다고 해서 가라고 그만 얘기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공무원들이 똑같은 사람이 그냥 있는 건데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어느 직장이든지 조직생활 하는 사람은 승진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러면 승진하려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예방조치나 그 대책을 마련하는 데서 누가 제일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냐 하는 사람 진짜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승진시킨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열심히 해서 했던 거고 그전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었다. 네, 그거야 어떻게 되든 간에 누가 제일 권력과 가깝고 센 사람인지 알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했다는. 그러니까 뭐 박근혜 때 경찰 인사는 안봉근이 다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검찰 인사는 우병우가 다 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우리 이견비 소관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막 다 알잖아요. 어디가 몇 급이고 뭐가 숫자가 몇 명이고 그러면 그 인사를 이견이 다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태원에 무슨 마약 단속한다고 스토키가 서 있는 놈 수십 명이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를 이분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십시오. 뭐 여기는 가시면 이런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정부, 올바른 권력을 선출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그거는 좀 해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최소한 똥은 피한 다음에 된장을 갖다 놓고 이 된장이 짜네 숙성이 덜 됐네 맛이 있네 없네 하는 게 순서지. 아니 어떻게 똥하고 된장하고 색깔이 똑같다고 이거 똑같은 건데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러고서 지금 막 똥을 만끽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막 이 역사의 현실이긴 한데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역사가 발전할 때를 보면 항상 앞서서 이게 똥이 아니고 똥인지 된장인지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맨 처음에 희생돼요. 다 멸문지화를 당하고 폐가망신하고 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껏 똥을 섭취해. 그래가지고 똥을 막 질려서 못 먹을 때 그때서 비로소 된장을 찾더라. 지금은 이제 그런 때가 온 것 같아서 제발 좀 똥은 좀 그만 드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똥 얘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예. 우리 세왕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